안녕하십니까 캠프 여러분, 캠장 이종범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눈물을 마시는 새 101, 이 세계의 개괄적인 어떤 설정, 식생, 지형, 역사? 뭐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주인공 설명을 아직 안 했어요. 딱 한 명 지금 케이건 드라카까지. 케이건 드라카 조금 했죠. 근데 이제 케이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지의 정실의 이제 아라곤, 거의 그런 느낌이죠? 네, 그와 같은 실제로 그 유사한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하죠. 맞아요. 그리고 개세고, 그쵸. 짱쌤. 네, 인간계 최강. 약간 레콘하고 1대1 뜰 수 있는 단 한 명의 인간을 고르라고 하면 케이건일지도 몰라, 요 정도. 실제로 도깨비들을 상대로 판마금이라고 하는. 판마금이 뭐냐면, 이제 도깨비들은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씨름에서 도전자를 계속해서 이겨서 마지막까지 가서 혼자 남아있으면 이제 판마금이에요. 더 이상 도전자가 없는. 그죠. 무패. 도깨비들은 되게 덩치가 크다는 설정이잖아요. 레콘만큼은 아니어도 인간보다는 크다는 게 정설인데. 그쵸. 도깨비들 사이에서 인간 장수가 판마금을 한 유일한 사람, 이게 케이건이죠. 저는 근데 이 장르 소설들 전부 모아놓으면은 진짜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쵸. 전지적 독자 시점이다. 그럼 뭐 유중혁도 있고, 뭐 김독자도 있고, 화산귀환의 청명도 있고, 온갖 종류의 매력적인 인물들의 거의 뭐 콜로세움이거든요. 장르 소설이라는 게 주인공의 매력도 가지고 싸우는 진짜 실전 싸움이에요. 그게 매출을 그대로 결정하니까. 근데 그 모든 장르 소설 중에서 제 원탑 딱 0순위 제일 사랑하는 인물이 케이건 드라카예요. 이제 저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케이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몸에 이 시대가 새겨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읽을 때는 처음에 이제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스포해도 괜찮은데 이거 순서를 제가 보면 안 되니까. 지금 자아가 쪼개지고 있죠? 자아가 쪼개질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제가 그 뭐 케이건에 대한 다른 얘기들을 더 몰랐을 때도, 이 남자는 단순히 자신만의 어떤 그 결핍이 아니라 약간 뭔가 상징 같은 존재다. 네, 상징성이 정말 한 인물이 품을 수 있는 그 규모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더 천외천의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아무튼 간에 오늘은 그 구출 때의 두 번째 멤버 티나한이라는 레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모든 레콘들은 수건을 추구하거나 신부 탐색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레콘에게 수건이라는 게 좀 독특해요. 죽을 때까지 추구할 일생일대의 목표 같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들의 주인공 티나한이라는 레콘의 수건은 뭐냐? 바로 하늘치 등에 있는 유적을 최초로 탐사하겠다라는 수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혼집을 차려가지고 살겠다. 그러니까 수건 추구랑 신부 탐색을 모두 하겠다는 굉장히 그 욕심쟁이 레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에어비앤비를 차리겠다. 그렇죠. 거기 숙박업을 하겠다. 굉장히 야망 넘치는 레콘인데, 근데 문제는 이 하늘치 등에 있는 유적이라는 게 아직 모든 선민 종족들에게 미답지예요. 그러니까 도깨비같이 딱정벌레 타고 날아다니는 애들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상하게 딱정벌레도 하늘치에 어느 정도 접근하면 접근을 거부하고 돌아와요. 결국 이 티나한이라는 주인공은 하늘치 유적 탐사대라는 자기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인샤 대사원한테서 이제 돈을 빌립니다. 하인샤 론 해가지고 그걸로 하인샤 론으로 이제 거대한 도르래, 말, 거대한 연, 이걸 이용해서 본인들이 이제 날아가지고 가겠다, 이런 계획을 끝없이 시도 중인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되겠냐는 거죠.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하인샤 론의 상환기일이 옵니다. 스님들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사실 이미 늦었을 거예요. 이미 늦었죠. 네. 상환기를 넘겼어. 그러니까 이제 하인샤 대사원으로부터 오레놀이라고 부르는 젊은 스님이 오거든요. 젊은 대덕이라고 나오는데, 그 대덕이 뭐냐면 에이스 스님. 그래서 하인샤 대사원에 최연소 에이스 오레놀이라는 스님이 돈 받으러 옵니다. 돈 받으러 오는데, 딱 그때 마침 티나한과 이 유적 탐사대가 진짜 마지막이라는 일념으로 하늘치 등에 오르려는 시도를 하는 때 오레놀의 그 현장에 딱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레놀 눈앞에서 간발의 차로 실패해요. 이게 이제 티나한이 욕심을 낸 거야. 올라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도 가야 돼, 나 갈 거야 그러면서 연을 하나 추가로 띄우는 바람에 딱 밧줄이 100m 부족해서 실패해요. 근데 이 보고 있으면은 레콘들이 자기 수건에 얼마나 진심인지가 느껴지는 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티나한도 완전 또라이예요. 하늘치 미쳐있어. 근데 실패한 거야. 다음 기회를 노려야 돼. 근데 돈도 갚아야 돼. 이런 상황이니까 이 하인샤 대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네 돈 필요하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와요. 뭐라고 하냐면, 요 제안만 들어주면 지금까지의 빚도 탕감해주고 추가로 론 가능하다.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나한이 뭐든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딱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주막으로 가서 당신을 기다리는 이를 만나서 키보렌에 가서 나가를 하나 구출해서 데리고 와달라. 이 티나한이 기본적으로 무력이 세잖아요. 레콘 중에서도 좀 센 편인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그런 느낌이죠. 네. 이 7m짜리 철창을 쓰는 레콘인데
당연히 자연재해급 전투머신이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 눈맛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콘이 그 안에서도 나름 되게 진정 영웅적인 레콘이 되는데 다 보고 나서 피를 마시는 새를 딱 열면 피맛에는 눈물을 마시는 새 50년 뒤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티나는 영웅왕을 제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레콘이 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거치면서 영웅왕을 넘어선 레콘이 하나 나오는 게 티나한이 되는 거야. 과연 티나한이 이 작품에서 무슨 업적을 이뤘길래 그런 평이 나왔을까가 진짜 재밌는 포인트예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멤버는 도깨비겠죠. 비형 스라블이라는 도깨비입니다. 뭐 서라벌이라는 말에서 차음한 것 같아요. 스라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깨비 설정이 진짜 흥미진진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좀 러블리하다는 설정인데 이 외모와 다르게 낙천적이고 쾌활하고 호기심 많고 장난꾸러기예요. 일단 도깨비들이 거주하는 곳부터 말씀드리자면 도깨비들은 즈문누리라고 하는 어떤 성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즈문이 천을 뜻하거든요. 누리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천개의 세계, 모든 세계라는 의미를 다 품고 있는 요 즈문누리라는 성이 굉장히 신비로운 공간이에요. 유현준 교수님 채널에서 다루면 좋겠는 것이 즈문누리인데 네, 건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이게 뭐냐면은 원래 도깨비들은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 대확장 전쟁 때 나가들이 이제 열심히 북진해 오니까 그 전쟁이 싫어가지고 대부분의 도깨비들이 즈문누리로 피난온 거거든요. 그 후로 거기서 쭉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즈문누리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이 불을 통해서 낮을 밤으로 가져오자 밤의 일부는 자리를 잃고 쫓겨나게 되었다. 즈문누리는 도깨비의 초대 성주가 쫓겨난 밤과 밤의 5달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한 거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밤의 5달은 자 시험 매혹, 은닉, 감금 한 분이 더 있는. 혼란입니다. 혼란. 네. 혼란, 매혹, 감금, 은닉 그리고 꿈. 이 5개의 딸의 도움 받아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설정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밤의 성격을 얘기한 거죠. 밤이라는 것은 혼란하고 매혹적이고 누군가 감금할 수 있고 은닉할 수 있고 꿈을 꾸는 곳이잖아요. 그 중에서 혼란이라는 것은 이 즈문누리의 내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즈문누리 내부는 일반적인 물리법칙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즈문누리에서 4층에 가려면 7층에서 한층 올라가면 돼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즈문누리에서는요 식당에 가려면 어디에 있든 모퉁이를 오른쪽으로 3번 꺾으면 나와요. 그 성주에게 가려면 동쪽 탑 꼭대기에서 왼쪽으로 2바퀴 돌면 돼. 이런 식이기 때문에 혼란으로 가득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매혹이라는 밤의 딸은 성의 외형을 맡았고 감금은 성의 미로나 함정 등을 맡았고 은닉은 비밀 통로와 암호를 맡았고 꿈이라는 애가 불명이에요. 그리고 이 꿈은 피를 마시는 새에서 설명됩니다. 아름답다. 근데 이 즈문누리 묘사가 진짜 기가 막힌데 근데 재밌는 게 즈문누리의 성주 도깨비는 즈문누리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옳은 결정을 한다라는 마법적인 설정이 있어요. 다른 종족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즈문누리의 성주에게 파발을 보내요. 조건식이 안 달려 있잖아요. 네, 그냥 옳다고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도깨비에게 옳은 건지 우리 모두에게 옳은 건지 대파국이지만 필요해서 옳은 건지 몰라요. 하지만 모두가 그냥 그것을 절대 명제로 그러니까 그냥. 정원 명령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일단 하인샤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도깨비랑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킴들하고 도깨비가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인샤 대사원에서 이 즈문누리하고 연락을 위해서 계속 이 딱장벌레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서찰을 보내요. 구출대가 필요하니까 도깨비 한 명을 좀 보내달라. 현재 도깨비들의 성주는 바우 머릿돌이라는 성주거든요. 모든 도깨비의 능력치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우 머리돌이 바로 요 다음에 내 방에 들어오는 애를 보내자. 근데 그때 이 방에 빵 하고 엉덩방아를 찍는 애가 성주의 몸종인 비형 스라블입니다. 기본적으로 도깨비들은 모든 도깨비들 더하기 도깨비의 신까지도 능력치는 차이가 없어요. 다만 뭘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냐 태도가 있냐 그게 다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도깨비들은 약간 자기들의 순위를 씨름으로 매기는 거예요. 씨름꾼으로서의 순위는 있는데 전투 능력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도 상관없는 거지. 무사장 얘기도 하나요? 도깨비들에게 무사장이라는 그 직책이 있죠. 이 작품 안에 아주 유명한 도깨비에 의한 대학살, 아킨스로우 협곡과 패시론 섬의 학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작품 안에 등장을 할 정도로 이것도 사실 작품 안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죠. 그쵸. 구전으로만 그런 끔찍한 일 모두가 언급하는 이런 식이야. 무슨 일만 있으면 도깨비가 있으면은 어휴 야 너 패시론 섬 몰라? 쟤네 화나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기들끼리 그냥. 그러니까 사실 모든 도깨비들은 다 불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천성적으로 불을 써서 누군가를 해하게 하는 짓을 못 하는데 동물도 못 굽는데. 만약에 도깨비가 우리가 무력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때는 이제 도깨비 중에서 무력을 쓰기로 결정된 인물이 있는 거죠. 그땐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그쵸. 그땐 도깨비들도 깡패가 되는 거야 이제. 이제 그래서 도깨비에서 무력을 담당하는 유일한, 왜냐면 한 명만 있으나 뭐 100명 있으나 동일하기 때문에 한 명 있으면 일단 다 구울 수 있으니까. 그것이 무사장이라는 직책이다. 그쵸. 실제로는 한량이다. 하는 일이 없다. 왜? 도깨비는 무력을 쓰지 않으니까. 왜냐면 그 패시론 섬과 아킨스로우 협곡의 얘기가 나온 이후로는 드문누리에서 무사장이 파견되기로 했다라는 전달만 가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돼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개가천선하고 회개하고 도망가. 그런 설정이죠. 자, 드디어 이렇게 마지막 주막에 인간, 레콘, 도깨비가 만났죠. 이 세계관의 오래된 금원에 의하면 셋이서 하나를 상대한다고 했잖아요. 그 셋은 길잡이라는 직책, 대적자라는 직책, 요술쟁이라는 직책으로 구성이 돼요. 그 흔한 판타지 파티 구성에서 뭐 탱커, 딜러, 힐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철학적 세계관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긴 하죠. 일단 나가를 사냥해서 먹는 게 케이건이니까 보통 사냥감에 대한 모든 건 사냥꾼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장 잘하는 것은 그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가를 제일 잘하는 건 당연히 케이건인 거죠. 그래서 케이건이 당연히 길잡이를 맡아요. 그럼 대적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티나한이죠. 요술쟁이는 각종 트릭이나 재주로 상대방을 막 정신없게 만드는, 전장을 혼란시키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도깨비 비형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제가 일부러 쫙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세 명의 구출대에다가 륜페이라는 나가, 이게 구출 대상이죠. 요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그냥 읽은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역사, 식생, 지형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 설명에 대해서만큼은 이영도 작가님이 진짜 내가 보기에는 약간 천회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중 초점 소설인 거잖아요. 다중 그렇죠. 주인공이 있는. 네. 조금 이쪽 케이건 쪽 이야기 나오다가 뭐 이제 티나운 얘기, 비형 얘기, 륜 얘기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렬적으로 진행이 되는데도 우리의 지식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우리들이, 이 인간들이 이 세계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자, 너 이제 4살이 되었으니까 이 세계에 대해 알아야 돼. 그러면서 쫙 설명해주지 않아요. 보통 하나씩 천천히 일상 속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축적돼가는 방식이잖아요. 되게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스토리라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계관의 여러 가지 조각들이 축적돼서 이 세계가 실존하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마지막 주막에서 구출대 셋이 만나서 팀을 짜면서부터 이 작품의 초반부 제일 꿀잼인 파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구출대가 같이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팀업 배틀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장면들이 초반부 제일 재밌는 부분. 이 다음으로 재밌는 부분은 이제 수탐자들 초반부. 자, 이제 티나한이란 레콘이랑 비형이란 도깨비가 마지막 주막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주막의 주인장이 뭐라 그러겠어요? 물론 이라샤이마스 했겠지. 하고 이라샤이마스 하고 그 다음에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 그러면서 나가 곰탕을 딱 보여줘요. 이거 봐라, 미친 사람이다. 우리로 치면 외국인 곰국 먹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그 비유가 너무 폭력적이야 진짜. 너무 폭력적이지 진짜. 근데 그만큼 케이건이 미친 사람이라는 증거지. 이 티나한도 그렇고 비형도 그렇고 충격을 먹죠. 근데 이제 레코는 워낙 개인주의자니까 고민을 좀 해요. 이 케이건 드라카라는 애의 식성이 과연 나에게 중요한가? 케이건이 뭘 먹건 상관은 없는데 이 구출대 이 미션에 약간 위험 요소일까봐. 미친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작품에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가장 그 케이건을 잘 묘사하는 단어가 완벽한 길잡이거든요. 길잡이로서의 능력은 인류 최강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안전한 사람. 왜냐면 케이건의 모든 분노와 증오는 나가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100% 나가를 향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가 아닌 모든 인간들에게는 언제나 조용히 차분하게 변함없이 행동하는 게 케이건이거든요. 결국 티나는 구출대 오케이 I'm in 하고 이제 합류를 해요. 하지만 비형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평화주의자잖아. 나가 곰탕. 네. 나가탕을 나가탕. 받아들일 수 없다. 나가탕.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케이건한테 온몸으로 항의를 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같은 사람이지 않냐.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케이건이 조용히 얘기해요. 내가 모든 나가들에게 준 권리를 비형 당신에게도 주겠소. 나를 죽여서 나의 행동을 멈추게 할 권리. 근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티나한이 케이건은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같은 비겁자들처럼 말하지 않았다. 나는 제 맘에 듬 이러고 오케이 했거든요. 결국 비형은 천천히 설득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같이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런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모든 나가를 죽일, 멸종시킬 권리가 있다. 아, 그죠. 비형이 그 누구에도 그런 권리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케이건이 얘기하죠. 난 있는데? 난 모든 나가를 멸종시킨 권리가 있는데?
왜 그게 너한테 있어? 이러니까 나가들이 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실 케이건이 도대체 뭐 하는 놈인가?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진짜 강력한 재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리고 뭐 하는 놈인가가 궁금해지려면 일단 한타까리 하는 놈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케이건은 무력, 능력, 실행력 모든 것에 있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임무로 수행력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미친놈이야. 그럼 이제 그 간극이 우리를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B형도 티나은도 매력적이지만 사실상 케이건이라는 한 개인이 주인공 매력 구조 상에서 아주 완벽하게 조형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작품 초반부 가장 재미있는 구출대의 케미가 나오는데 아주 깊은 정글이라 할 수 있는 키보렌을 뚫고 무룬강이라고 부르는 그 큰 강까지만 가면 된다. 거기가 이제 접선 장소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구출할 나가를 만날 건데 접선 신호가 뭐냐 그랬더니 노래래요. 노래. 나가는 청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가가 노래를 부르면서 오면 100% 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키보렌에서 벌어지는 이 새 구출대 3명의 일상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B형이랑 티나은도 사실 제 한 몸 정도는 충분히 지킬 만한 한 칸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키보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키보렌에서의 행동 수칙이 전부 다 얘네들은 처음 듣는 거야. 상식과 반대로 정반대인 거야. 예를 들면 케이건이 조곤조곤 얘기를 해요. 나가들이 다가오면 최대한 천천히 도망가라. 추적당할 땐 가급적 시끄럽게 행동해라. 이게 뭐냐면은 천천히 도망가야 체온이 올라가지 않고 체온이 올라가지 않아야 나가들이 잘 못 본다. 그리고 시끄럽게 행동하면서 도망가라는 건 다른 짐승들이 날뛰어야 된다. 당연히 티나이랑 비경은 계속 실수를 합니다. 위험을 자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쌉 트롤링. 트롤링의 연속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티나의 무기는 7m짜리 철창이잖아요. 낮 동안에 이 철창이 달궈지면 나가들 입장에서 보면 천연 빼빼로 딱 보이는 거야. 7m짜리. 겁나 먼데 직선으로 쫙 있으니까 뭐지? 이거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케이건이 덩굴로 말아두라 그러거든요. 근데 티나니 알겠어. 길잡이 얘기니까 들어야지. 그 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일행이 자는데 내 무기나 손질할까? 그러고 이거 풀어. 그 손질해. 레코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빼빼로 이러고 온 거야. 나가들이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케이건이 상황을 이해했죠. 철창 때문이구나. 그래서 B형한테 기린을 만드시오. 그래가지고 도깨비불로 기린을 만들어가지고 걸어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들이 뛰어다가 빼빼로 아님 기린이구나. 이러고 도망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티나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완전 자괴감 맥스거든요. 패급이다. 패급이다. 내가 패급이라니. 나 대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티나 입장에서는 내가 패급이라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잖아요. 근데도 이 케이건은 화를 안 내. 조곤조곤. 티나 철창은 다음부터는 뭐 아침에 손질하시오.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얘기하니까 오히려 패급 듣는 패급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그걸 판단력 바로 그냥 안 거야. 자기가 딱 케이건. 발휘해서 사실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왜 슬램덩크 명대사 위로를 받으면 울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티나과 B형은 내내 그 상태인 거야. 근데 이 케이건은 너무나 좋은 길잡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B형이 데리고 온 딱정벌레까지도 배려하면서 길을 잡고 배려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점점 이 티나과 B형은 케이건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 나가탕 먹는 미친놈이라는 사실을 까먹을 정도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와중에서도 케이건 역시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누군가하고 동행을 한 지가 너무 오랜만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 긴장했거든요. 이 증오와 사륙으로 가득한 나날을 살던 케이건이 이 구출대랑 같이 키보렌을 거닐면서 자기도 모르게 유쾌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되게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키탈자 사냥꾼들의 우화, 내 말에 형제 새가 있었소, 아니면 대박장 전쟁의 바라기의 실종, 이런 것들을 구출대들이 밤에 잘라고 누웠을 때 조곤조곤 얘기해주고 걸으면서 심심하니까 얘기해주고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케이건이 여기에서 길잡이 역할이지만 동시에 이야기꾼도 한 거죠. 걸어다니는 도서관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구출대가 좀 한 팀으로 되게 단단해져가지고 드디어 이제 거대한 무릉강에 도착을 하는데 어딘가에서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노래를 딱 듣자마자 케이건이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지면서 돌처럼 굳고야 말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만 보여주는 케이건이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딱 굳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B형도 놀라고 티나가 놀라지. 과연 이 정도의 이 구출대, 이 쟁쟁한 구출대가 구출하려는 인물이 누구냐. 그리고 케이건은 왜 그 노래를 듣고 충격을 받았냐.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 거죠. 두둥 빠밤. 이제 이 구출대가 구출하려는 존재는 과연 누구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사회 101 들어갑니다. 작품 초반부에 어떤 독자들에게는 제일 허들로 작용할 수 있는 챕터가 이 나가 파트거든요. 아무래도 이 세계관에서 제일 독특하고 독창적인 문화권을 창조해 내셨기 때문에 보통 눈맛의 초반부에 하차하는 독자들은 다 이 뉴비 커터 챕터
하텐그라주 륜페이 파트에서 많이 하차를 해요. 그래도 반지의 제왕 세계관 이해하기 위해서 실마릴리온 읽는 것보단 편해요. 실마릴리온 보면은 이제 국사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성서 보면은 처음에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거 한창 하잖아요. 뭐 그 정도로 어려운 게 실마릴리온이라면 이거는 그에 비하면 거의 이제 뭐 세서미 스트리트다. 이 키보렌에도 나가들의 도시가 여러 개가 존재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하텐그라주, 지도그라주, 페로그라주, 악타그라주, 시모그라주 이렇게 무슨 땡땡그라주면 다 나가들의 도시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심 도시가 바로 하텐그라주예요. 모든 도시들의 기원이 되는 게 하텐그라주예요. 그 하텐그라주가 최초의 대도시고 이 형태를 본따서 다른 도시들이 만들어졌다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나가들의 도시에 만약에 우리가 처음 들어갔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풍경이 비슷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도시 한가운데 높은 탑이 보일 거예요. 그게 심장탑이죠. 모든 나가들의 심장이 보관되어 있는 심장탑. 그리고 어떤 나가들의 도시에 가도 어마어마한 적막함을 느낄 수 있죠. 왜? 이 나가들은 말을 안 하고 다 속으로 니르고 있으니까. 텔레파시라고 보시면 돼요. 텔레파시. 일단 나가 사회에는 왕이나 어떤 지도자가 없습니다. 대가문들이 각자 영도를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가문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왕 없는 조선시대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왕은 없지만 안동김씨. 안동김씨. 안동권씨군요. 안동권씨인가요?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가문별로 가주들이 있고 그 가주 아래 쫙 이제 가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남자 여자를 바꿔놓은 조선시대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파충류적인 설정 더하기 난혼이라는 걸 더하면 이제 딱 나가 사회가 되는 건데 여성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사회거든요. 남성은 어떤 정도냐면은 정자 발사대? 잠깐만 이거 죄송해요. 굳이 그 발사대 발사대가 그 의미가 아니라 나 초장 발사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붙으면 안 되는 단어네. 꼭 런처라는 단어를 쓰셔야 했나요? 그러니까 캐리어? 그러니까 운반자? 잠깐만. 그 편집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아니 너무 적나라한 거 처음 아닙니까? 붙여봤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진짜. 지금 본인의 말이 자기 고막을 때리는 걸 듣고 화들짝 놀랐어요. 남성은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는 그 기능 외에는 철저히 무시당하는 존재예요. 이 여성들은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서 심장을 적출하면은 최대한 많은 아이를 낳아서 가주가 되기 위해서 이제 가문 내에 정치 싸움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이제 밀려나거나 뭐 그러면은 나가 정찰대라는 곳으로 보내지거나 그래가지고 키보렌을 떠돌아야 돼요. 약간 이제 군대 가는 느낌이에요. 남자들은 어떨까? 남자들은 심장 적출하기 전까지는 가문의 보호를 받다가 심장을 적출하면서 출가 외인이 돼요. 그때부터는 다른 어떤 가문을 방문해서 방문자가 돼서 그 가문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가문의 여성들에게 애를 낳을 수 있게 정자를 발사. 그러니까 운반해드리는. 네. 그 여자들에게 애를 낳게 해주는 존재, 그 역할. 그러다 보니까 가문 사이에서 은근히 경쟁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수의 남성 방문자를 우리 가문이 보유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유세이자 세력인 거예요. 옛날에 약간 무협이나 아니면 사기 이런 데 나오는 식객 있잖아요. 식객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있는지가 그렇죠. 약간 귀족이나 집안의 약간 위세였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회는 엄마라는 개념은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곧 가주가 되면 좋은 거야. 근데 아빠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하면 진짜 이상한 나간 거야. 요 정도로 남성은 이제 천대받고 무시받는 게 나가 사회인데 딱 한 부류의 남자들만 예외입니다. 그게 바로 수호자라는 집단이에요. 인간으로 치면은 하인샤 대사원의 그 스님들 있죠. 스님들. 대부업 하시는 그 스님들. 그런 것처럼 나가들 같은 경우는 나가들의 신이 이제 발자국 없는 여신이잖아요. 여신인데 이 여신의 사제들이 바로 수호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수호자는 여신이기 때문에 이 수호자는 남성들밖에 안 돼요. 왜냐면 여신의 신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다른 선민 종족에 비해서 신하고 제일 가까운 종족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들의 이 수호자들은 사자라고 안 부르고 여신의 신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직 남자들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호자들은 이제 심장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도 지위라는 게 있어요. 좀 높은 고위 수호자가 있고 짬 같은 거 짬. 짬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장탑 꼭대기 위쪽에 이제 거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안 내려가도 돼. 그냥 하나 통째로 삼키면 오래 버티니까 안 내려가고 내가 누굴 볼 거면 그 사람을 그 높이까지 부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현재 하텐그라주의 제일 짬이 높은 수호자는 이제 세리스마라는 늙은 나가입니다. 세리스마. 55층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스마 호출 오면 이제 죽는 거야. 세리스마님이 부르신다 그러지 55층 올라가야 되는 거야. 저기 잠실 약간 롯데월드 올라가듯이. 그죠. 롯데타워 올라가듯이. 이 이야기는 모든 어린 나가들이 굉장히 설레어하고 있는 이 심장 적출식 얼마 전에 시작됩니다. 사실 이 모든 어린 나가들이라는 게 심장 적출식이 일종의 성인식 같은 거잖아요. 딱 21살 때 하죠. 그죠. 이제 심장을 적출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사,
이제 나 못 죽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성인으로 인정도 받고 하니까 사실 어린 나가들은 다들 되게 설레해요. 두근두근 하는 거야. 근데 혼자서 저 심장탑을 노려보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어린 나가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우리의 주인공 페이라는 가문의 어린 나가 륜페이입니다. 나가사회 101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문을 머릿속에 좀 박아 두셔야 되는데 하나가 페이 가문이고요. 하나가 이제 마케로우 가문이에요. 마케로우라는 가문이 있어요. 이 두 가문 전부 다 이제 굉장히 명망이 높은 대가문이라는 느낌인데 이 마케로우 가문의 막내가 화리트 마케로우라는 애가 있고 페이 가문의 막내가 륜페이라는 막내가 있어요. 둘 다 남자예요. 이 두 친구가 찐친이거든요. 완전 소울메이트. 이 두 친구가 대화하는 장면으로 이 작품이 시작을 해요. 화리트 마케로우는 수련자가 뭐냐면 이제 수호자 인턴. 나중에 심장 적출하면 수호자 되는 거거든요. 근데 륜페이는 수련자였다가, 그러니까 수호자 인턴이었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나왔어요. 한 명은 말뚝을 박은 거고 한 명은 나온 거야. 근데 이 륜페이가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거든요. 다들 심장 적출식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혼자 애는 심장을 적출하면 안 돼. 심장 적출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애는. 적출하면 죽을 수도 있다.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들 모든 나가들이 이 텔레파시로 니르잖아요. 근데 괜히 륜페이 혼자 막 육성으로 말하고 막 그래요. 무슨 행동이냐면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명은 무슨 꼭 말을 안 하고 이상한 댄스로 말을 하는 애가 있어. 이게 이상한 애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야. 나가 사회에서는 심장 적출에 대해서 이 사회에도 적출 공포증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포경수술 공포증 같은 거야. 포경수술을 보는 초등학생처럼 그런 느낌인 건데. 그쵸. 그러니까 많은 수는 뭔가 이제 통과했다 이런 느낌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화리트 입장에서는 자기 찐친 륜이 약간 적출 공포증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좀 제발. 야,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니까. 네, 적출하면 안 돼. 안 돼. 근데 이제 그 륜이 적출을 두려워하고 이 말하고 뭐 이런 이 약간 이질적인 존재인데 이유가 있어요. 어린 시절 이 륜에게는 아버지가 존재했어요. 모든 나간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륜은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희박한 나가 사회에서 이상하게 아버지라는 개념을 갖고 있던 애였어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 요스비라는 아빠거든요. 이 요스비는 검술도 가르쳐주고 굉장히 이 륜하고 잘 놀아주는 남성 나가였죠. 굉장히 독특한 나가였어요. 아주 쾌활하고 농담도 잘하고 마치 도깨비처럼 검술 엄청 고수고. 근데 나가 사회에서는 이런 존재가 없거든요. 나가 사회는 되게 이지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스비라는 존재는 이 이야기 중반부로 가면은 굉장한 비밀이 밝혀지는 중요한 존재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륜페이는 그런 아빠 요스비가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그 요스비가 자기 눈앞에서 온몸에서 피를 뿜으면서 죽었던 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수련자였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 좀 있잖아요. 그때 자기 눈앞에서 요스비라는 아빠가 죽으면서 너무 충격적으로 보면서 한 가지 개념을 딱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심장 파괴라는 개념을 깨닫게 돼요. 이게 뭐냐면 심장탑에 있는 그 누군가의 심장을 수호자들이 파괴하면 그 심장의 주인은 죽어버리거든요. 이름표가 다 써 있으니까. 네. 이 사실은 오직 수호자들만이 알고 있고 굉장한 비밀이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비밀이 새어나가면 그 어떤 나가들도 심장 적출을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특히 수호자도 남자잖아. 모든 여자들이 하대하는 게 남자들인데. 남자 따위의 손에. 남자 따위의 손에 내 생사 여타권을 주기 싫으니까 적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불사의 몸을 지녔던 나가 종족 전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잖아. 대확장 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열등한 존재가 되니까 이 수호자들은 심장 파괴만큼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의 이렇게 쓸 일도 사실 없는. 없죠. 거의 쓰지 않아야 되고. 근데 어떤 이유로 요스비의 심장병을 부순 거야. 과연 어떤 이유일까? 근데 이 나가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스비가 죽으면서 륜한테 아드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 충격적인 경험 더하기 트라우마 더하기 아드라 더하기 해가지고 이 륜은 아버지라는 개념이 각인돼 버려요. 자기 요스비라는 아빠에 되게 각별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나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비밀, 심장 파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버린 어린 륜페이의 심장 적출식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륜페이 배웠잖아요? 자, 이제 3호페이 배워야 돼요. 사실 이 시리즈에 또 품격이라는 것을 어떤 선사한. 왜냐면 저도 이제 판타지 덕후, 뭐 무협 덕후로서 되게 많은 장르 소설들을 읽었지만 그러니까 눈맛에가 왜 이렇게 뭔가 품위가 흐를까? 네.
격이 있죠, 격. 네, 진짜 격이 있어요. 이게 뭐 억바가 아니라. 근데 저는 그 지분이 K건도 아니고 사모페이에게서 흘러서 낙수효과처럼 흐르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한 명의 인간으로 바꿔놓으면 사모페이예요. 륜에게 이 사모페이란 누나가 있는데 요스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륜하고 이 사모는 같은 아버지를 갖고 있는 건데 사모는 진주인공 같은 설정이에요. 완전 미인인데 검술 짱인데 그 싸움도 짱 잘하는데 남성들을 존중해요. 남성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나가 사회의 남성들 사이에서는 완전 아이돌인 거야. 사모페이는 아이돌. 사실은 차은우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수많은 남성들이 이 사모페이 한 명 때문에 페이 가문의 방문자로 와요. 다른 가문들이 개부러운 거야. 우리만 없어 사모페이 이런 느낌인데 심지어 이 사모페이는 나가 사회의 여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신과 출산을 거부했어요. 무슨 말이죠? 나한테 와서 정자 안 가져와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거기서 또 한번 폭발하는 거야. 완전 아이돌. 조선시대인데 혼자 현대인인 느낌이에요. 열린 사고, 관용, 그리고 외모와 무력. 이거 주인공이죠, 완전히. 먼치킨이죠. 먼치킨이지. 근데 문제는 다른 가문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재수탱이. 그러니까 모든 가문들로부터 공공의 적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모를 질투의 버전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러한 사모페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자기의 동생 륜페이예요. 너무너무 아껴. 이 륜페이 역시 자기 누이가 사모페이잖아. 차은우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약간 시스콘 느낌이 있어요. 완전 좋아한단 말이지. 근데 지금 륜페이가 일부러 자기 누나인 사모페이로부터 정을 떼려고 일부러 좀 노력 중이에요. 일부러 막 차갑게 돼. 틱틱거리고. 근데 얘는 적출을 하고 나면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못 돌아와요. 어차피 못 만날 사람이야,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정떼기를 하고 있는데 사모페이는 친구로라도 남으려고 자기 동생 륜페이를 살갑게 대해요. 되게 애틋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어떻게 친구로라도 남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이러면서. 이 애틋한 남매 간의 정서가 이 작품 전체의 토대가 돼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심장 적출식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심장탑으로 어린 나가들이 3, 4, 5 모이는 거예요. 거기 막 너무 설레가지고 막 너 이제 포경수술 끝나면 뭐 할 거야? 이런 것처럼 나 돈가스 먹을 거야. 이런 것처럼 다들 막 나는 이번에 어떤 가문에 방문할 거야, 뭐 나 여행을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서 혼자 륜페이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안 돼, 저기 가면 안 돼 이러면서 결국은 공황이 오거든요. 공황이 와서 마탱이가 가버려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튀자. 적출 안 하고 토끼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가 사회에서 심장 적출을 안 하는 나가는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비의 나가라고 굳이 이 작품 안에서 번역을 하면은 반병신?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적출 안 하고 도망가야겠다 라고 딱 결정을 내리고 륜페이가 과거에 수련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탑 내부를 잘 아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하면서 제일 조용한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짬 때려요. 딱 숨어. 거기에서 이 륜페이는 자기 인생을 바꿔버릴 거대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페이 가문 101이었어요. 이제 마케로우 101 가야죠. 자, 이제 마케로우 가문의 막내가 아까 누구라 했죠? 화리트 마케로우. 륜페이의 찐친이라 그랬죠. 화리트 마케로우는 사실 적출식을 하고 나서 키보렌에 나가서 무른강에 가서 북부인 구출대를 만나서 북부로 건너갈 미션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케이건 일행이 이 구출해야 되는 대상이 이 화리트 마케로우인 거죠. 일단 나가 사회 101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가들의 원격 통신 수단이에요. 뱀단지라는 게 있어요. 뱀단지.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들의 능력 중에서 정신어갑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나가는 이 니름이라는 텔레파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정신어갑이라는 스킬을 쓸 수가 있거든요. 레벨마다 그 능력치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크고 지성적인 동물을 정신어갑하려면 만렙을 찍어야 돼. 근데 보통 이제 쪼랩들은 쥐 한 마리 정도 못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우아하게 이제 핑거푸드를 만드는 정도? 요게 이제 보통 평범한 정신어갑자들. 근데 이제 뱀단지 안에 뱀들이 가득하잖아요. 나한테 있는 뱀단지 속에 뱀들을 풀어가지고 정신어갑 능력으로 어떤 도형이나 문자를 그리게 하면 머나먼 곳에 있는 뱀단지의 뱀들이 연결되어 있다면 똑같은 문양을 동시에 마치 그 양자 얽힘처럼 맞아요. 동시에 그 문양을 그린다는 속성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주술적인 느낌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뱀부림이라는 정신어갑자가 여기서 쭉 하면은 저쪽에 있는 뱀단지 뱀들이 움직이면서 통신이 되는 건데 몇십 년 전에 과거에 한 나가가 하텐그라주의 짬 제일 높은 수호자 세리스마, 수호자들의 리더죠. 이 세리스마의 명령을 받고
키보렌을 건너서 한계선을 넘어서 하인샤 대사원 그 대부업하는 하인샤 대사원 거기까지 뱀단지 한 라인을 연결해 주러 미션을 갖고 떠나요. 그 나가의 이름은 요스비예요. 이 요스비는 북부로 이 뱀단지를 들고 하인샤 대사원 가가지고 이제 직통 전화 연결해야 되잖아. 그 과정에서 우연히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나가들 사이에는 전설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망태 할아버지 같은 거야. 키보렌에 나가면 나가를 사냥해서 잡아먹는 전설 속의 괴물 나가 사륙자가 있다. 에이, 또 나가 사륙자가 잡아간다. 이런 게 있는 거야. 약간 망태 할아버지 같은 거지. 이게 몇백 년 된 전설이다. 몇백 년 된 전설이에요. 근데 이 요스비가 북부로 가면서 뱀단지 두고 가면서 나가 사륙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케이건 드라카입니다.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가 돼요.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와. 네. 그러니까 모든 나가를 너무너무 증오해서 사냥하고 잡아먹는 케이건 드라카가 단 한 명의 나가는 자신의 찐친, 진정한 친으로 삼고 있는 되게 모순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아무튼 이제 남부와 북부, 키보렌과 인간계는 이제 한 라인에 직통이 된 거죠. 뱀단지로 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몇십 년이 흐르고 나서 하인샤 대사원의 뱀단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샤 대사원의 캡장은 주타기 대선사라는 분이거든요. 세리스마가 주타기한테 뱀단지 사어로 뱀단지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큰 위험이 하나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어떤 한 명의 수호자 나가를 너네 쪽으로 보내야 된다. 구출대를 보내달라. 그 위험은 신의 죽음과 관련된 위험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화리트 마케로우는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케이건 드라카의 그 구출대와 접선을 해가지고 하인샤로 가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 미션을 이분해요. 그러나 이 계획은 예상외의 변수를 맞게 되는데 화리트의 누나가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케로우 101 두 번째 인물 비아스 마케로우라는 인물이에요. 작품에서 가장 끔찍한, 가장 빌런으로 설계된 인물. 최대 빌런 중 한 명이고 설정상 아주 고명한 약술사예요. 약술사라는 건 이제 아주 좋은 소드락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인정 욕구가 최상이다. 칭찬을 사랑한다. 스포트라이트 중독자다. 남자를 엄청 밝히는데 남자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아직 자식도 없어. 왜냐면 폐악질을 너무 부리고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사이코패스니까. 이 화리트 마케로우가 지금 자기 찐친이 그 적출공포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다독여주려고 가는데 아직 어린 남성 나가들은 밖으로 나갈 때 보호하는 호위하는 다른 남성 어른 나가들을 데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화리트가 륜페이를 만나러 갈 때 같이 따라갔던 마케로우 가문의 방문자 남성들이 사모페이 때문에 거기 남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넷이 왔다가 둘이 갑니다. 그럼 이제 화리트 입장에서는 이제 지옷된 거야. 그 가문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유실된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남자 밝히고 제일 남자한테 인기 없는 게 누구예요? 비아스잖아. 비아스가 완전 개빡쳐요. 그래가지고 화리트를 완전 조질라 그래. 화리트를 그냥 완전 이렇게 하는데 화리트가 마음속으로 그동안 내가 많이 당했는데 적출식 끝나면 어차피 안 볼 사이지. 나 그럼 수호자 되잖아. 북부로 가지. 한번 들이받자. 이러면서 비아스를 확 긁어요. 당신이 남자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긁어. 그러니까 차은우를 언급을 하죠. 저쪽에 차은우 있는데. 야, 돌아버리는 거지. 사모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비아스 마케로우거든요. 근데 이 비아스가 거기서 딱 차가워지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죠. 죽여야겠는데? 비아스가 차원이 다른 사이코패스거든요. 과거에 자기 남동생이었던 화리트 마케로우한테 근친상간을 제안했는데 거절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 화리트 마케로우의 또 다른 누나 중에서 카린돌 마케로우라고 있는데 이 카린돌 마케로우가 그나마 유일하게 비아스를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륜페이에게 사모페이라는 사이좋은 누나가 있다면 화리트 마케로우에게는 카린돌 마케로우라는 누나가 있는데 이 카린돌은 사모랑 좀 다르게 모든 남자를 바보 취급하는 되게 도도한 인물이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똑똑하고 담력도 좋고 얘도 약간 주인공성이 좀 있는 애예요. 그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화리트를 좀 아껴요. 예쁜 내 남동생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둘 다 가주의 친자손. 그쵸. 드디어 이 심장 적출식 당일이 됐는데 화리트는 이제 수호자로서 임무가 있잖아요. 이제 북부로 가야 돼. 북부 갈 거니까. 근데 어떤 수호자가 와가지고 네 찐친 륜페이가 도망갔다. 네가 좀 설득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푹 눌러쓴 수호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이 패급 이러면서 가요. 가가지고 도서관으로 딱 갔어. 근데 나보고 오라 그러는 그 수호자가 갑자기 화리트를 뒤에서 이렇게 슥싹 한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수호자 옷을 몰래 입은 비아스 마케로우인 거지. 그러니까 비아스 마케로우는
근친상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동생을 쓱싹 해버리는 미친 사이코패스인 거지. 사실 그 옷이랑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서였던 사서도- 유백스라는 이제 나가도 쓱싹하죠. 네. 근데 그거는 진짜 그냥 도구로서 죽이는 그러니까. 아 근데 심장을 아직 안 뽑은 화리트는 그냥 쓱싹하면 죽어요. 근데 유백스라는 사서는 심장을 적출한 나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두 자릿수 이상으로 조각냈다는 뜻이야. 끔찍하죠. 근데 문제는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 화리트 마케로우에게 키스하고 가요. 그러니까 진짜 돌아있는 거야.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누가 보고 있죠? 짬 때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륜페이가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륜페이는 내 친구가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여기서 튀어나가셔야 되는데 못 말렸잖아. 그러니까 죄책감 맥스를 찍은 거죠. 완전 슬프고 미안하고 죄책감이 완전 정수리까지 차 있는데 화리트 마케로우는 어때요? 자기 사명이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사명이 있잖아. 모든 나가들과 모든 인류가 관련된 사명이 있으니까 절박한 거야. 거기서 륜이 자기를 보고 울고 있으니까 퍼뜩 이 생각을 해요. 너 옛날에 전직 수련자였지. 지금은 때려쳤지만. 그럼 너도 가능한데 이거. 이 미션은 신명이라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미션이라는 설정이거든요. 이게 이 신명이 뭐냐면 모든 신들이 자기 선민 종족한테 뭔가를 줬어요. 하나씩. 도깨비의 신은 도깨비들에게 부를 줬죠. 자기와 동일한 능력. 동일한 능력. 레코는 무기를 줬어요. 인간은 뭘 줬는지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되게 나중에 나와요. 뭘까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가의 여신은 나가들에게 이름을 줘요. 그 이름들은 신명이라고 불러서 수호자들은 자기 신명을 알거든요. 근데 이 신명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죽어가는 화리트가 우리 사페 누나 때문에 망했다. 근데 친구 와가지고 지금 석고대자 하고 있잖아. 도계자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됐다. 야 너 나랑 일 좀 하나 해서 너 나 대신 일 하나 해라 이러면서 뭘 하냐면 미칠 듯이 오열하고 있는 륜을 붙잡고 너도 신명이 있으니까 나 대신 이 사명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륜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니르는데 륜의 내부에서 이 륜의 신명을 이용해서 죄책감을 묶어버려요. 못 느끼게. 그러면서 륜한테 괜찮아. 너 때문 아니야. 라는 니름하고 내 사명이 있어. 이 사명을 반드시 해야 돼. 라는 니름을 동시에 보내는 데 성공하거든요. 이게 되게 처음으로 죽어가는 화리트가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한 건데 이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책을 보면 갑자기 책이 이렇게 가다가 2단 있죠. 수능 문제집처럼 2단으로 가는데 이 두 개의 단으로 동시에 두 개의 니름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오디오북으로 듣잖아요.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동시에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체험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서 디디우스 르노 라르간드 페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난 사명이 있어. 이거 너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다 들려요. 미쳤다. 그 되게 재미있는 신선한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책으로 보신 분들도 오디오북 보시면 되게 좋아요. 결국 이 륜페이는 소울메이트 화리트의 이 유지를 잊고 자기 자신을 구출해줄 구출대를 만나기 위해서 하텐그라주 밖에 키보렌 삼림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심장을 뽑은 나가는 엔간에서는 안 죽으니까 막 모험하고 다녀도 돼요. 맹수가 나와가지고 뭐 잡아먹어도 왼팔 하면 내일 모레쯤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심장을 뽑지 않은 나가잖아. 륜페이는 다른 나가한테 걸리면 바로 쓱싹이거든요. 먹힐 수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니까 하텐그라주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막 집착적으로 진흙을 막 심장에다 발라요. 왜냐면 나가들은 딱 보면 알거든. 너 거기 뭐냐? 심장 뛰네? 바로 안단 말이야. 이게 뜨거우니까 막 심장을 바르면서 막 가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자기를 보고 안 도망가. 빤히 봐. 이러고 가는데 원숭이 2마리가 되고 원숭이 3마리가 되고 가다 보니까 원숭이가 엄청 많이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인근에 나가 정찰대에 정신어갑자 한 명이 원숭이의 눈을 통해서 륜을 이렇게 보고 있던 거예요. 거칠고 달코 다른 나가 정찰대를 마주한 륜페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전쟁통에 달코 다른 적군 병사 일개 소대 앞에 무력한 여인 한 명이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정찰대가 막 귀엽네 이러면서 막 갖고 놀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륜페이가 겁먹은 척 소드락을 꿀꺽하고 딱 봐가지고 정신어갑자 뚝배기를 빵 깨거든요. 정신어갑자가 이제 맞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그 틈에 소드락발 약 빨고 겁나 뜁니다. 17분을 뛰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17분 만에 20km를 뛰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정찰대로부터 도망치는 데 성공을 해서 무른강에 도착을 딱 하면서 이 소드락 구토를 합니다. 너무 열심히 뛴 거야.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먹은 걸 다 토하면서 쓰러져 누워 이렇게. 그리고 기절해서 깨어났을 때 륜페이 앞에 하나의 용화가 피어 있어요. 나가들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해서 멸종시킨 이 용이 지금 내 앞에 피어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어떤 한 용화가 포자를 뿌렸는데 그 모든 포자들은 나가들에 의해 다 꺾였는데 하나의 포자만
이제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보면서 짬 때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어떤 한 나가가 소드락 성분을 자기 위에 토한 거야. 그래서 이 소드락 성분 때문에 쑥쑥 먹고 무럭무럭 큰 거죠. 그래가지고 용화가 개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나가 륜페이는 심장을 뽑지 않은 자신의 처지, 모든 나가들로부터 배척받는 이질적인 존재인 자기 처지하고 이 용을 되게 동일시를 해서 안 됐다. 그러면서 잘 캐가지고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화리트야. 딱 그러면서 품어넣습니다. 물론 화리트라고 안 하고 화리트의 본명이죠. 진명. 아스화리탈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 아스화리탈이라고 자기의 그 친구의 이름을 딱 지어주고 품속에 넣고 이제 이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릉강 도착했잖아요. 이제 접선해야 되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갑니다. 이렇게. 드디어 우리 케이건 드라카, 티나한, 비영 스랍을 돌아왔다. 이 3인조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3인조가 무릉강을 따라 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래가 들렸다고. 그 노래를 듣자마자 케이건이 뜨악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노래는 과거에 케이건이 자기의 하나뿐인 친구 요스비에게 가르쳐줬던 노래였어요. 그 내용도 가사도 아라짓 전사의 노래야. 연군가라는 내용인데 아라짓 전사가 자기 왕에게 충성한 내용을 담은 연군가를 요스비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내용을 하인자 대사원이 줘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류는 그거 부르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케이건은 뭐야 요스비인가? 그래가지고 비형이랑 같이 딱정모래를 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정신 나가 보이는 나가를 데리러 갑니다. 딱 이제 강을 넘어서 가는데 딱 보니까 걸음걸이도 요스비야. 요스비 노래 부르고 있어. 칼도 요스비 칼 들고 있어. 요스비네? 요스비 그러는데 못 듣잖아요. 근데 케이건이 딱 보는데 이 륜페이 뒤쪽으로 어떤 여자 나가 한 명이 칼을 들고 막 오고 있는 거야. 딱 봐도 죽이려는 거지. 그래서 이 케이건이 뭐야 저거 저대로 가면 쓱싹인데? 그러면서 뛰어내려가지고 칼날 2개 달린 쌍신검으로 그 여자의 칼을 딱 막으면서 딱 봅니다. 보니까 륜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여자는 바로 륜을 가장 사랑했던, 륜이 가장 좋아했던 누나 사모페이였습니다. 어떻게 이 애틋한 남매 사이에서 칼부림이 난 것이냐? 륜페이가 이제 도망갔죠. 근데 이 시각에는 하텐그라 준 난리가 났어요. 왜냐? 수호자가 될 인턴 화리트 마케로우가 지금 죽었잖아요. 수호자 진이면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수호자도 죽었고. 수호자 유백스 사서도 죽었어. 그러면은 지금 누가 죽였냐가 고민이잖아요. 근데 맥락을 봤을 때 륜페이가 살인자로 지목이 돼요. 도망갔으니까. 마케로우 가문은 입장에서는 우리의 죽인 게 륜페이인 거야. 진범. 비아스 마케로우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노발대발합니다. 내 동생 니네가 죽였지. 페이 가문 어딨어? 이러면서 노발도발해요. 사페지 사페.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모든 나가들은 페이 가문에 누구가 너무 싫지. 그게 누구죠? 차은우. 사모페이. 사모페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좋은 이 비아스 마케로우가 복수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쇼자인테 슈크톨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나가 사회에서도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서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페이 가문에서 저지른 일이니까 페이 가문 내 한 명이 지목당하면 그 사람이 륜페이를 죽이거나 본인이 죽어야 돼. 그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복수권이야. 이게 이제 슈자인테 슈크톨이에요. 그러면서 비아스가 사모페이 너 나와 한 거야. 이제 사모페이는 가장 사랑하는 이 륜페이라는 동생을 찾아서 죽이거나 혹은 본인이 죽임 당하거나 그 전까지는 쇼자인테 슈크톨이 안 끝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수한 무기를 하나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가들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칼이 있는데 그 칼이 뭐냐면은 이제 사이커라는 칼이에요. 나가들만 쓰는 휘어있는 칼인데 얼핏 보면은 사이커처럼 생겼지만 훨씬 더 예리하고 특수하게 만들어진 칼이 슈크톨인데 이 슈크톨을 받아가지고 이 복수권 쇼자인테 슈크톨을 해야 되는 사모페이가 자기 몸을 싹 그어가지고 이 자기 피를 묻히면 이제 이 칼은 페이 가문의 어떤 멤버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으면 따스해져요. 열을 내는. 열을 내요. 추적하기 위한 칼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칼을 들고 나와서 어느 쪽이니? 저기 가고 약간 드래곤볼 레이더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애틋하고 서로 줄 거 없이 못 사는 사모페이는 륜페이를 죽여야 되는 임무를 띠고 뒤를 쫓아왔던 것이지요. 이 어찌 슬프지 아니하다 할 수 있을까? 통제라. 그러면서 이제 이 애틋한 남녀 사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제대로 된 구출대의 팀업 배틀이 처음 나오거든요. 너무 재밌어. 그 어벤져스 1편에서 모든 히어로들이 이 합을 맞춰가지고 싸우는 그 연출이 모든 사람들을 비명지르게 했잖아요. 이 구출대 3인의 전투씬이 이 소설 초반부의 이 장르 소설적인 어떤 재미의 백미거든요. 처음에 륜을 상대로 사모페이가 칼을 들고 오니까 제일 먼저 전위는 누구냐? 케이건이죠. 케이건은 아까 얘기했지만 미친 전투력이기 때문에 이 쌍신검을 가지고 이 사모페이를 상대하거든요. 근데 봤는데 요스비랑 검술이 비슷해. 왜? 요스비 검술 제자가 사모페이니까.
그러면서 먹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막 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류은을 물에 빠뜨려가지고 같이 헤엄치면서 딱정벌레에 태워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류은을 딱정벌레에 태우니까 사모페이가 정신허갑자거든요. 왕독수리를 정신허갑해가지고 공중에 떠있는 이 도깨비와 륜페이와 딱정벌레를 왕독수리로 막 공격을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우린 대적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게 강이잖아요. 우리 대적자 티나는 레콘이기 때문에 강이 너무 무서워. 멀리 있는 거야. 대적자가 빠져있으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 티나은이 빠기쳐가지고 한 손에 하나씩 나무를 쏩니다. 나무 대포야. 그냥 나무를 무슨 이제 화살 쏘듯이 나무 하나 빵 해서 쏘고 나무 하나 빵 해서 쏘고 그러면서 이제 떠있는 이 왕독수리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사모페이 입장에서는 안 돼! 나무 뽑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티나은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왕독수리를 정신허갑해가지고 거대한 악어를 가져와서 물을 첨벙해요. 그럼 물이 튀잖아. 그럼 티나는 겁나 또 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장군멍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받은 티나는 그때부터는 야 뭐 요술쟁이 어딨냐. 이제부터는 이제 또 도깨비가 도깨비불로 크고 작은 딱정벌레 수십 마리를 만들어. 그럼 이제 나가 입장에서 보면은 공중에 갑자기 적이 10배가 된 거야. 닥터 스트레인지 거죠. 요술쟁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나가 입장에서 갑자기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도깨비가 얼마나 불을 잘 다루냐면 모양뿐 아니라 온도까지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뜨겁지 않은 불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구출대 인간, 사람 같은 체온의 불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상식 파괴의 향연이라 부르는데 이 무릉강 일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독수리가 막 헷갈려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이 티나은이 나한테 물을 뿌려? 열받네?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한 손에 하나씩 나무 대포, 나무 개를 린건 두두두두두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나무가 하늘을 난다 표현하면 이상한 말인데 여기 정말 하늘 나는 거야. 뿌리까지 살아있는 나무를 통째로 뽑아가서 던지는 거지. 결국 그렇게 셋이서 하나를 상대하니까 결국은 사모페이가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어떻게 셋이 하나를 상대하는가에 대한 되게 실감나는 묘사와 전술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요런 재미는 뒤쪽에 가게 되면 3, 4권 수탐자들 편에 가게 되면 이제 전쟁 씬이 나오는데 거기서 정말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구출 대상인 륜페이 그리고 구출대인 케이건 티나은 비영은 뒤에 사모페이라는 암살자를 한 명 달고 북부로 향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과연 이 구출대는 한계선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북부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물들은 과연 어떤 모험을 이들에게 펼쳐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님 오늘 통화이라도 일단은 너무 뭐랄까 좀 벅차긴 하고 제가 옆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지난번에 전혜정 교수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그냥 평범한 덕후를 상징하는 인물이니까 캠장님이 모닥들을 피워놓고 있는데 내가 거기 옆에 낀 거예요. 아, 네네 그런 그 느낌이군요. 옆에 이거 앉아봐 한 거예요. 너도 이 얘기 좋지? 이러면서 네. 이 맛 좋아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약간 저도 직관을 한 거죠. 아, 네네. 그런 역할로서 일단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오, 네네. 저도 이제 좀 하다가 이게 머리가 좀 터질 것처럼 이 정보량의 압박이 오긴 맞아요. 했는데 힘내십시오. 힘듭니다. 나는 이거 못해.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가네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도 이제 원고 한 또 수십 장 써야죠. 근데 약간 스토리 캠프에 뭐 게스트도 오고 많은 코너들을 하겠지만 모닥불을 피워놓고 누군가가 옛날 얘기를 해준다라는 원래 우리의 그림에 설명회가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그 딱 느낌이었어요. 네. 특히 저희가 1부를 오후에 찍고 지금은 이제 거의 저녁 밤이 해가 완전히 지금 밤이 됐는데 네네. 특히 이제 나가 101 할 때 아, 나가 좀 많이 났어요. 네네, 그죠. 아, 우리가 지금 그 가상의 도시잖아요. 네, 하텐그라주. 왜냐면 지금 사위가 다 깜깜해졌는데 여기만 조명 켜져 있어서 밝단 말이에요. 딱 여기 우리 4명만 앉아서 가상의 어떤 사회의 그 101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스토리 캠프가 아니었나. 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진짜로. 어떻게든 이 눈맛에 읽으셨던 분들의 추억을 많이 담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다음 영상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